내 집 마련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이 제일 싼 날이다. 공급 부족 해소가 근본적으로 2, 3년 내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네네. 세대 분화로 인해서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주택 수는 그만큼 더 필요해지는데 네네. 시기를 이제 지나가면은 네. 가격은 우상향 가 있겠죠. 그때 살려고 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내기 아쉬우니까 조금 더 이제 뭐 구체적인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특히 이제 내년에 뭐 대출 규제랑 뭐 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올해 정말 대출 규제가 강했잖아요. 이제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뭐 올해 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세요? 이게 이제 시장 거래량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네네. 실수요자들 이제 발목을 잡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수요자들은 대출 금리도 중요하지만 네. 한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을 만들어 놓고 네. 금리는 떨어뜨려 줬지만 네.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는 낮잖아요. 뭐 네네. 예를 들어서 신생아 대출은 금리가 뭐 최저 1.6%였으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줄여버리니까 맞아요. 네. 1,000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이런 실수요자들, MZ세대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년에는 네. 지금 뭐 은행권에서 네. 12월은 네. 위험 관리하는 그런 다 익스포저를 네. 관리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연체 관리에 집중하는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연체 관리를 안 하면은 그게 연체금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대손 충당금이 바로 이제 손실로 결산을 하게 되면 손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은행은 이 부분 때문에 연체 관리에 집중하지. 근데 이제 내년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내년 되면은 다시 이제 2025년 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이때 되면은 또 대출도 영업도 공격적으로 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금리는 지금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죠. 네네. 내년도에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을 네. 2.2에서 지금 1%대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걸 감안하면은 금리는 뭐 제가 금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1% 퍼센트 포인트 정도 네. 또 인하되지 않을까. 지금 기준금리가 3%인데 네. 여기에서 뭐 2.5에서 네. 2%까지 네.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도도 뭐 살아나고 네. 금리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내 집 마련에는 네. 아주 좋은 적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자, 이때 공급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적이 많이 풀려버리면은 네. 집값은 잡히겠죠. 안 올라가겠죠. 네네. 그런데 내년에 입주 물량을 감안하면은 2024년보다도 2025년, 2026년은 더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는 거는 네. 공급하고 금리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네.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청약 시장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 네. 그건 주변 시세보다도 60%에서 70%의 분양을 하잖아요. 네네. 일반 분양가가 되게 싸게 분양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청약 시장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네. 정말 경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 나타날 것 같아요. 과열. 그런데 그 위에 지역, 네. 뭐 주변보다 비싸게 분양하거나 입지가 안 좋거나 네. 또 지방이거나 네. 이런 데는 미분양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도 시장은 더 양극화 현상이 더 지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에 과거에 몸담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막 하는 얘기 중에 이제 뭐 내년이 되면은 이제 연초에는 또 대출 실적 이제 뭐 압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적이 이제 또 채워야 되니까 또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거다, 대출 영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좀 이제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또 자유롭게 대출을 늘릴 수만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은행은 스스로 네. 위험 관리를 하면서 대출 한도도 증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대출 한도 축소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내년에 뭐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대출 사실은 모기지라는 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틀어막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내 집 마련 그러면 양극화는 더 되겠죠. 네.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살 수 있는데 네.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사람들은 네. 내 집 마련을 점점 못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지는 거죠. 정말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정책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네. 금리를 올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정책자금 대출을 개발을 해서 더 지원해주고 네. 더 활성화시켜야지만 네. 양극화 현상은 조금이라도 네.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되게 좀 전국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뭐 미뤄지고 지연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실 8년 전에도 저희 비슷한 좀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사태가 있었잖아요. 혹시 이럴 때는 좀 부동산 시장이 뭐좀 어떤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지정을 네. 해놨고 그린벨트도 해제해서 맞아요. 또 3기 신도시도 이어받아서 계속 네.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늦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네.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거래량도 떨어지고 네.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가격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네. 오히려 가격은 천천히 오르는 것보다 이러한 시기가 끝나면은 오히려 자리 잡게 되면은 네. 가격은 진짜 점핑하듯이 확 올라간다. IMF 때 공급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공포스러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내 집 마련하기보다는 갖다가 다 처분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내 집 마련을 한 사람과 네. 처분한 사람의 차이는 지금 부자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이제 갈려 있겠죠. 네네. 그래서 내 집 마련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분들은 네. 오늘이 제일 싼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급 부족 해소가 근본적으로 2, 3년 내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세대 분화는 점점 더 세대 수는 늘어나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대 분화로 인해서 세대 수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주택 수는 그만큼 더 필요해지는데 네네. 이게 이제 공급이 해결이 안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이러한 심리적인 시기를 이제 지나가면은 네. 가격은 우상향 가 있겠죠. 그때 살려고 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혹시 그럼 이제 뭐 내년 이제 상반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동산 유형이나 뭐 아니면 입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있을까요? 뭐를 하든 MZ 세대들은 똘똘한 걸로 제대로 사자. 네. 만약에 노원구에 가서 사더라도 네. 제일 똘똘한 아파트를 사자.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에 내 집은 있고 내가 부동산에 더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거나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죠. 네네. 특히 우리가 이제 다가구 다세대 네. 도시형 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네.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들이 있는데 네. 흔들리지 않는 상권의 꼬마 빌딩 그 정도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네. 다른 거에는 투자하지 말자. 환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뭐 내년에 내려가는 추세라고 하지만 또 이놈의 금리가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네. 올라가면 이제 수익률이 또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예를 들어서 소비 인구가 끊이지 않는 상권 네. 그런 데가 대치동이라는 거죠. 네. 대치동의 학원가는 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뭐 전국이 혼란스러워도 학원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흔들리지 않는 상권에 있는 네. 내가 온전히 그 건물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토지 건물을 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꼬마 빌딩 근린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자,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는 좋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내년 이후에 한국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뭐 규제나 뭐 금리 변화 그리고 최근에 뭐 일련의 정치적 혼란까지 포함을 해서 투자 위험에는 이제 비체계적 위험하고 체계적 위험 네. 이제 나뉘잖아요. 체계적 위험은
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환율이 막 급등하고 이건 내가 막을 수 없는 위험이잖아요. 네네. 예, 시장 전반적으로 미치는 이런 네. 위험.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네. 이런 대상을 골라서 네. 투자하자. 네. 그래서 내 집 마련 아파트를 한 채 했으면은 이제 내가 금융자산 말고 또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했을 때도 네. 저는 소형 아파트. 네. 대형 단지의 소형 아파트. 요즘은 뭐 10평짜리, 11평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에 놓으면 되는 네. 거니까 네네. 판가가 잘 되는 네.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네. 내 돈 자산을 지키면서 네.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면서 네. 임대 수익도 얻고 자본이득도 챙길 수 있는 네. 일석이조의 투자 상품이 아닌가. 오준석 교수님과 함께 내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대출 규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